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용서하기 더 힘들다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으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겨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8번 시작.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잊지 못하는 것. 8번하고 7번하고 좀 비슷한 거죠. 또 자신이 늘 실망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용서를 잘 못해요. 또 자기 패배의식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용서가 아닌 것들, 아까 설명했는데 조금 반복이 되는데, 정의를 내릴 때 뭐뭐가 아닌 거, 그럼 그 나머지가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한 줄씩 같이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용서는 좀 화해보다는 범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 다음 단계가 화해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열려져서 좋은 관계가, 용서의 사건이 지나면 사실은 깊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대가 절대로 문을 닫고 있으면 관계는 죽지만 그러나 용서는 가능해요. 나는 자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이고 화해는 양면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번 시작.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망각, 그냥 잊었어. 난 그 사건 잊었어. 나 이 사건 묻을 거야. 절대 안 묻어집니다. 계속 올라와서 이게 다른 것으로 변해서 분노나 어떤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내재하고 있어요. 처리되지 않으면 한 목사님 가끔 하시면 물이 임계가 되면 끓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터져요. 이게 터지는, 그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앙금에서 폭발해서 내 삶의 부작용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 들어가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죠. 3번 시작. 용서는 부정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그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부정. 그것 자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부인하는 거죠. 그 사건 자체를. 아니면 합리화하거나. 4번 시작. 용서는 사면의 한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 바오로 제가 이제 그 행진을 하는데, 이제 사열을 하는데 저격수가 이 요한 바오로 이세를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실패를 했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요한 바오로 이세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했거든요. 그래도 감방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는 해도 법적인 절차는 밟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는 용서를 해도 법적으로는 구속받을 것은 받고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용서에서 다 사면해 줄 수 있지만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문제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 어떤 이권에 대해서 또 손해에 대해서 이런 보상 관계는 다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작. 용서는 이해나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합리화하거나 그 사람 봐주거나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용서는 참는 것이 아니다.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참아도 좋겠지만, 이 참는 것이 끝까지 참으면 좋겠지만은, 이 참는 것이 이제 해소를 하거나 통로가 열어지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 다음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합리화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이것은 상황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용서는 잘못 행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의 편이 돼주고 또 봐주고 다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교인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해도 내 잘못이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탓을 많이 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은 잘못이고
또 내 부분은 내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되, 억지로 그냥 내가 덤탱이를 써서 다 내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용서는 딱 잘라 말하는 이례적 결단이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계속 올라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앙금이 돼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넘어가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막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도 그렇고 하여튼 생각할 때마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용서했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 용서는 나의 나약함을 대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쉬운 상대처럼, 나약한 상대처럼, 만만한 상대처럼 취급될 수 있는데, 그러나 강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사실, 그렇죠? 온유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사이즈가, 사랑과 인격의 사이즈가 큰 거죠. 그게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연약해서 아니면은 이제 어떤 힘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건 용서는 아니죠. 그렇죠? 때때로 제도나 어떤 힘이나 불리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서를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 없죠. 용서는 내 의지대로 또 내 결단대로 내 인격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닌 게 뭔지를 보시면 용서가 대충 뭐겠다라고 감을 좀 잡으시고, 그 7번 31쪽에 7번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용서는 관계 문제죠. 상담, 이 가정사역보다 관계 문제인데, 관계,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 5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기초적인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내가 나랑 맺는 관계.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랑도 관계를 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관계가 있죠. 내가 나와 관계하는 것이 이제 여기 해당합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와의 대화를 해요. 셀프 토크 혹은 섀도우 컨버세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림자 대화 혹은 자기와의 대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강의하면서 저랑 얘기하고 있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내가 왜 이러지? 뭐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 대화가 건강하고 또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분이 있고, 그 대화가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대화도 있어요. 아까 자존감과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잘한다, 괜찮다, 잘 될 거다,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대화를 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죠. 이게 셀프는 자존감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해봤자다, 안 된다, 또 실패할 거다, 뭐 가망이 있겠느냐, 똑같을 거다, 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기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랑 관련해서 그럼 5가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아주 중요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해서 지금 헷갈렸어요. 예, 이렇게 5가지 관계. 그래서 나,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상황, 하나님과의 5가지 관계를 얘기했죠. 근데 이런 관계가 이제 건강하도록, 건강한 관계의 가치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삶의 유연성하고 균형하고, 그 다음에 단순성, 절제,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런
건강한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 여기서 이제 상처가 나오죠. 건강한 관계가 파괴되면 죄와 상처와 이제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 상처가 나온가, 어떤 곳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되는가. 제가 이제 상처 나온 것들을 쭉 데이터를 보고, 상처의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두 가지라는 거죠. 상처는 왜 생기는가? 상처의 원인은 뭔가? 상실과 결핍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죠? 10번 건강한 삶의 상실. 그래서 상실과 결핍 두 가지. 그러니까 갖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잃어버리면, 깨지면 상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있기는 있는데 모자라면, 과잉도 결핍에 해당되니까, 너무 넘친다는 것은 한쪽이 이제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있는데 깨지거나 상실되거나 아니면은 모자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상실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 있지만 한 4가지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계가 깨질 때 제일 상처가 많죠,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상처는 관계가 깨질 때.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 제일 크다고 1에서 100까지 지수를 했을 때 제일 큰 지수 100에 해당되는 게 뭐죠? 예, 배우자 사망,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상처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별이나 이혼이나 뭐 하여튼 외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있었던 기존의 관계가 깨질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제일 큽니다.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사 가는 것도 사실은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교회를 옮기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기존에 있었던 관계가 깨지는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대가 깨지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행복 공식이에요. 행복이란 뭐냐면 분모가 기대고 분자가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많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많이 이루면 행복하죠. 뭐 진급을 하든지 합격을 하든지 대학교에 합격을 하든지 고시에 합격하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를 뭐 한 35평에서 뭐 50평으로 늘리든지, 내가 기대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성취가 있으면은 기쁘죠. 그러니까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성취가 아무리 높아도 기대가 더 크면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등 하던 아이가 5등을 했어요. 그럼 성취가 있었죠.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1등 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아무리 있어도 기대가 더 높으면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성취를 극대화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성취를 안 해도 기대를 낮추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간단한데, 이론은 간단한데 쉽지는 않아요. 기대가, 내 기대를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를 낮추라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기대, 또 아이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본인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기대치가 높아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많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대감에 대해서 낮출 수 있도록, 건강하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기대가 좌절될 때, 내가 하려고 했던, 또 기대했던 그 양에 못 미칠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세 번째는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얻고, 어떤 분은 이제 자리나 성취,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중요시 여기죠. 어떤 분은 취미 생활하는 거, 어떤 분은 종교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도 여러 모양의 가치들을 두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도 내가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다. 또 내가 긍휼사역에 관심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가치를 매는 게 사실은 본인이 이제 비전과 은사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깨질 때, 또 허무감을 느낄 때, 아까 제가 쉐리 댄스 얘기했지만 이 사람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그 가치가 무너졌죠. 행복하지 않았고 일상의 쳇바퀴 돌아간 자기를 보게 됐을 때 허무감이 몰려오고 좌절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하여튼 잃어버린 거는 다 상처가 됩니다. 돈을 잊어버려도 상처가 돼요. 지갑 잃어버리면 기분 되게 나쁘죠. 지갑에 돈이 없어도 하여튼 잊어버리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뭔것을 잃어버렸다. 건강 잃어버려도 상처가 되죠. 어제도 저희 이제 공동체 급하게 50대 중반 장로님이신데 건강하셨는데 쓰러지셨어요. 어제 저희 사역팀으로 출발하기 전에 체크업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거의 뇌사 상태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서 저희 비상이 지금 걸렸는데요.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본인도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아주 위기 가운데 있죠. 이런 일들 우리에게 있고 안전이 상실되면 보호받는 내가 의지했던 여러 안전 시스템들, 기반들이 무너지면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결핍. 결핍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인간 삶에 주어지고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필수 영양소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사실 주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상처받아요.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하면,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적당히 필요 영양소들이 공급돼야 되고, 좋은 공기, 또 좋은 환경, 좋은 물, 이런 기본적인 인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로 아이들 고생 많죠. 아이들은 상처를 받죠. 몸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으로도 많이 어렵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장 발달상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소화기,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들 발달 장애가 상당히 큽니다. 그 DSM-4라고 하는 이제 진단 테이블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DSM-4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래서 현대 의학이 발견한 모든 정신병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 400에서 500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내에서 소아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걸릴 수 있는 정신병이 한 100에서 90가지 정도 확대돼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냐면 자폐라든가 그다음에 발달장애 여러 요소들, 틱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또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제 논리가 조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5살, 6살이 돼도. 그러니까 문장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를 못 하는 거. 어떤 아이들은 쓰기 장애도 있어요. 글씨를 못 써요. 어떤 아이는 산술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들도 있고 그런 장애 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죠. 태아 때나 아니면 출산 때나 어렸을 때 심리적인 적을 받거나 또 그런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운동 발달 장애도 있어요. 아이가 이제 근육이 자라고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크고 그렇죠. 머리가 이제 발달하고 깨야 되는 지능이 정신지체들 이런 것들이 150가지가 넘어요.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몽골 다 이제 서베이에 발표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 발표하면서 다 울었어요. 우리가 정상이 정상이구나. 정상은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는 그 150가지 정신병을 다 통과해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정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쓰고 걷고 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발달하죠. 영적 발달 단계, 성숙 단계도 6가지 정도로 체크하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부모님으로 봤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 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사랑, 배려, 격려, 지지, 자존감, 그 다음에 성취들. 성취감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소됐을 때, 부모님 안 계셨을 때, 기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어떤 증상들을 내는가,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은 6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뇌가 갖고 있는 증상은 이제 목마름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른 거. 그 구분을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제 기쁨하고 만족감하고 설명했죠. 기쁨은 계속 퍼내도 자꾸 사용할수록 더 커져요. 모자라지 않고 바닥이 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이제 퍼질수록 더 퍼질 수 있는데 만족감은 채울수록 더 배고픈 거,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이것이 만족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런 만족감이에요. 공부를 하면서록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상당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 공부 하면서록 더 해야 돼요. 세상하고 마찬가지예요. 학문이 깊을수록 이 박사과정이 뭐냐? 박사과정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무엇이 박사냐?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박사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지. 공부는 끝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배워야 되는, 내가 알아야 되는 이 세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죠. 자리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이죠. 올림픽 선수들이 신기록을 내도 계속 신기록을 더 깨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깨야 되죠. 금메달을 땄다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고 몇 관왕이냐 뭐 이렇게 나가고 몇 연패를 할지냐 이렇게 또 나가게 되니까 끝이 없죠. 그런 목마름, 상처가 있는 것은 목마름을 주고요. 끊임없이 사람의 기대와 감정에 대해서 찾게 만들어요. 죄와 상처. 그래서 눈치가 발달하고 시간과 돈에 대해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느냐? 상처를 포장하는 데 많이 써요. 상처를 가리는데. 자꾸 드러날까봐, 드러나면은 내가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인정의 욕구가 강하고 또 이것을 커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서 시간과 돈을 상처를 포장하는 데 많이 씁니다. 외형적인데. 루키즘, 이런, 보여지는 것들, 외모 지상 이런 데 많이 쓰이죠.